여기까지 1부로 하고 2부에서는 대칭과 비대칭, 또 어디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조론은 항상 대칭을 이야기하는 건데, 대칭을 하다 보니까, 구조론이 대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구조론은 비대칭입니다. 비대칭. 왜냐하면 이론론이기 때문에. 대칭은 이원론이에요. 대칭은 이렇게 왼팔이 있으면 오른팔이 있다. 왼발이 있으면 오른발이 있다. 왼쪽 눈이 있으면 오른쪽 눈이 있다. 항상 보면 콧구멍도 두 개고, 입은 한 개지만 항문도 한 개 있고, 항상 쌍으로 돼 있어요. 입이 있으면 항문이 있고, 콧구멍이 있으면 또 콧구멍이 있고, 눈이 있으면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귀가 있고, 항상 두 개씩 있잖아. 안경도 막 한 개, 두 개, 손도 한 개, 두 개.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뭐든지 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네. 박원순 시장이 올빼미 버스 운행 노선을 9개를 만들었다. 뭐 그건 잘한 거겠죠. 네. 박원순 시장이 잘한 일이 많이 있다. 팬님이, 하여간 그렇다 치고, 근데 자연에서는 사실 이 대칭이 잘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비대칭이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주변에는 대칭이 많냐? 이게 지구에만 많은 거예요. 우주 전체를 보라고. 물론 우주 전체도 많은 대칭이 있지만 항상 보면 기온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적당한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한번 움직임이 시작됐다면 계속 가는 거야. 멈추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만들려고 하면 속도 조절해서 시계 태엽이 너무 빨리 풀리면 안 되잖아요. 시계가 태엽이 풀리는 걸 이건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어. 좀 내가 조선시대 사람이라 치고 시계를 한번 발명해보자. 어떻게 발명하지? 태엽을 감아주면 되겠구나. 태엽이 풀리는 속도를 조절하면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조절하지? 근데 뭘 하다 보면 너무 빨리 이게 진행돼 버리는 게 항상 문제라는 거죠. 이게 딱 조절이 잘 안 돼. 그래서 조절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막 가는 게 비대칭이고, 반대로 딱 교차하게 돼서 꼼짝 못 하는 게 이 대칭인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 대칭이 되어 있어요.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해하고 달은 대칭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해와 달, 대칭이다. 50다, 50이다. 딱 크기를 비교해보니까 일식을 딱 보니까 월식, 일식 딱 보니까 크기가 비슷하네. 아니죠. 전혀 대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이 지구에게 햇볕을 준다. 그럼 지구도 태양에게 뭔가를 주고 있는데 안 줘. 대칭이 아니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준다. 그럼 자식도 부모에게 용돈을 주나? 안 줘. 내 자식은 없지만 왜 내한테 용돈을 안 주냐고. 받아간 사람만 있고 주는 사람 없잖아. 사장이 종업원에게 월급을 주면 종업원도 사장한테 월급을 주냐? 안 줘. 항상 보면 이 비대칭이지 대칭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세상은 대칭이야, 대칭이야, 대칭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고 다 대칭이야. 근데 낮은 있어도 밤이라는 건 없어요. 햇빛이 비치는 건 낮인데 밤에는 뭐 비치는 게 없잖아. 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밤에도 뭔가 비치냐고. 안 비친다고. 그래서 이 대칭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이 대칭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세상 모든 것은 비대칭이다. 항상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럼 땅에서도 뭐 비로 막 솟구치냐. 하늘에서 뭐 줬으니까 땅에서 뭘 줘야지. 왜 땅에서는 주는 게 없냐고.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장이 일방적으로 직원한테 월급을 주는 거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식한테 용돈을 주는 거고, 모든 것이 일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용돈 안 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일방적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 주변에는 대칭이 많을까? 여기 지구에만 있는 특별한 현상인데, 이게 물이 있어서 그런 건데, 조절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비대칭이 생기면 비대칭이 이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은 6대 4로 되어 있다. 이 조직은 50대 50으로 되어 있다. 누가 이길 거냐?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둘 다 비대칭입니다. 6대 4하고 이쪽은
50대 50이 아니고 51대 49 혹은 59.5대 뭐 49.5 막 이렇게 대칭에 가까워야 돼요. 예를 들면 오른팔과 왼팔은 대칭이지만 사실은 오른팔이 좀 더 굵어요. 다리도 오른발하고 왼발이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다리 길이를 재보라고. 오른다리 1cm 더 길어. 사람들이 약간 삐딱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남한은 미통당과 여당과 야당이 50대 50이면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100대 빵이죠. 야당이 0이에요, 0. 북한 야당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중국에도 야당이 있겠죠. 형식적으로 야당이 있지만 북한은 이 비대칭당이고 중국도 비대칭 국가인데 대칭 국가와 비대칭 국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대칭 국가가 이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 50대 50으로 대칭되면 안 되고 51대 49로 거의 대칭에 가까운 쪽이 이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뭔가가 있다고 치고 여기 파동을 주기로 시작하고 이게 짝수로 되어 있냐 홀수로 되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는 마디가 있다고 치면 이 마디가 짝수로 되어 있냐 홀수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조직을 만들다 보면 짝수가 이겨요. 뭐냐면 저쪽은 7명이고 이쪽은 8명이다. 싸움을 하면 8명이 7명은 이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7명이 이겨요. 이것도 복잡한 게 있는데 왜냐하면 7명 중에 1명은 지도자로 빠지고 실제로 6명이 짝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8명은 1명이 지도자로 빠지고 나머지 홀수가 돼서 홀수가 짝수한테 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짝수는 유연하게 이 편을 소대, 중대, 분대로 가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이제 24명이다. 12명과 12명으로 가르는 거야. 다시 12명에서 6대 6으로 가르는 거야. 다시 6을 3명, 3명으로 갈라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홀수는 그게 안 돼. 홀수는 예를 들면 3명이 있다 하면 편가르기를 못 해요. 이쪽이 2명이고 이쪽이 1명이다 하면 우리 국군이 이제 공격을 한다고 치고 적군을 망한 걸 딱 보니까 적군은 대대가 3개가 있는데 2대대는 이쪽에 붙었고 1대대가 이쪽에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는 일단 적은 숫자의 대대를 보내서 요 부대를 딱 막아놓고 요 부대만 공격하는 거예요. 적의 약한 고리만 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요걸 둘러 쪼개. 그래서 한 부대는 제껴놓고 요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요걸 둘러 쪼개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나폴레옹 전술인데 상대방을 둘러 쪼개야 돼. 7대 3으로 쪼개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이걸 간파하고 우리는 항상 5대 5를 유지한다 하면 못 이깁니다. 나폴레옹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프랑스군을 끌고 저쪽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합동으로 오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두 부대가 합치기 전에 적은 수를 먼저 공개해야 돼요. 독일군이 10만이고 영국군이 3만이라면 일단 영국군부터 져준다고. 이쪽에서 일부를 보내서 독일군을 막아서 싸우지 말고 그냥 맞기만 해라. 너희들은 싸우지 마. 그냥 맞기만 해. 이렇게 시켜놓고 모든 전력을 영국군에만 투자해서 영국군을 일단 박살내고 다시 독일군을 또 둘러 쪼개요. 그중에 작은 쪽을 조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칭과 비대칭이 싸우면 대칭이 이겨요. 비대칭이 진다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대칭이 많은 이유는 대칭이 이겨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은 이제 왼팔과 오른팔이 이렇게 5대5로 거의 5대5에 가깝게 있는데 만약 저기 오랑우탄은 오른팔만 굵고 왼팔이 작다. 그러면 우리가 오랑우탄하고 싸울 때 왼팔만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외파리로 만들어. 그래서 외파리를 상대하는 거 쉽잖아. 이런 식으로 만약 우리 쪽이 대칭이고 상대방이 비대칭이라면 이거 해먹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대칭에 가까운 쪽이 항상 이기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대칭이 많은 거예요. 만약 어떤 동물이 있는데 한쪽 다리가 7이고 한쪽 다리가 3이다. 잘 걷지도 못해. 자빠져. 그래서 이 비대칭으로 된 조직은 망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항상 이 대칭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직을 만들 때 항상 대칭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팽팽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산당처럼 야당은 0이고 여당이 다 먹고 이러면 망한다는 거죠. 북한이 왜 망하겠어요? 대칭이 안 되니까 망하지. 일본도 자민당이 다 먹어버렸잖아. 근데 그렇다고 딱 50대 50으로 거착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51대 49로 우리가 미통당을 이겨야 된다. 민주당이 51을 먹고 나머지 다 합쳐서 49를 먹고 이렇게 딱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절묘하게 디자인하는 쪽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주변에는 대칭이 많은 이유는 대칭들이 살아남아서 그런 거예요. 뭐 고릴라부터 시작해서 침판지, 뭐 사자, 뭐 호랑이 이런 동물들이 살아남은 동물들은 다 대칭에 가까운 동물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키가 2m고 여자는 키가 1m다. 이렇게 비대칭으로 되어버리면 네안데르탈인하고 싸워진다고. 네안데르탈인은 남자와 여자의 IQ가 똑같다. 근데 인간 사피엔스는 여자가 IQ가 높고 남자가 IQ가 낮다. 누가 이기겠어요? IQ가 비슷한 쪽이 이긴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남자와 여자의 그 체격 차이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동물들 보면 그 암컷과 수컷의 체격 차이가 많은 동물이 있어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인간은 종은 남성과 여성의 IQ가 완전히 똑같은데 만약 남자나 여자나 어느 쪽이 IQ가 더 높다 지는 거예요. 그 종은 멸종해. 그래서 대칭에 가까운 종이 항상 이 의사결정을 잘해서 승리하고 이 조직을 잘 만들 수 있고 유연하게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의 본질은 비대칭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에너지는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항상 위에서 아래로 가고 물도 위에서 아래로 가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없어. 태양에서 지구로 에너지를 주니까 지구도 태양에 뭔가 주지 않을까? 안 줘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을 대칭적으로 바라보는 이원론적인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단 이 대칭적으로 조직을 만들면 경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관리를 할 때는 항상 51대 49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은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44분 정도를 했군요. 질문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구조론이라는 게 뭐냐? 참 좋은 건데, 아까 모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구조론 연구소를 제가 운영하면서 지금 당장의 목적은 제자를 키우는 것이고, 책 한 권을 남기는 것인데, 그 다음 이 인류들이 알아서 해나갈 문제죠. 내 할 일은, 내 할 몫은 그 정도면 된 거다. 예. 별풍선 10개를 선물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60대 40으로 되면 100대 빵으로 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51대 49가 좋습니다. 물론 한국 정치에 그걸 비유하면 안 되고, 한국 정치는 100대 빵으로 이겨야 돼요. 미통당은 빵으로 만들어야 돼요. 미통당은 일단 대화가 안 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민주 세력이 아니에요. 독재 세력이란 말이에요. 독재 세력은 파트너가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미통당을 없애버리고, 진보 정당을 키워서 50대 50으로 가야죠. 그래서 60대 40이라는 것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또 내부적으로 보면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 60대 40이 아니야. 꼭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항상 보완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제 60도 40이라고 치더라도 일단 내 왼쪽 다리가 60이고 오른쪽 다리가 40이라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그럼 오른쪽 다리에 지팡이를 짚게 돼요. 보강하게 돼 있다고. 실제로는 51대 49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50이 될 생각이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좀 코로나 전국에 코로나당 이런 당이 생길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을 똑바로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그런 견해이죠.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이 언어의 혼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라는 게 뭐냐? 성리학이라는 게 뭐냐? 성리라는 게 뭐냐? 성은 그냥 존나 좋은 거다. 이런 뜻이고, 리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 이 하늘의 법칙, 자연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의 성리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정치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하지만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은 그냥 내가 딱 보고 이렇게, 저게 좋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자체의 법칙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부동산의 법칙을 따라가야 돼요. 거기서 부동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데올로기가 나와서, 우리는 이론론자니까 집은 1층만 지어야 돼.
아니, 나는 이원론자니까 집은 무조건 2층이야. 3층은 짓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를 만들 때는 자동차 자체의 논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동차의 엔진과 기어와 트랜스미션과 그 차동 장치와 연결되는 파워트레인 그 구조를 따라가야지. 그냥 뭐 우리는 기독교니까 막 자동차를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우리는 불교니까 막 자동차를 만자 형태로 만들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하늘의 법칙, 즉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은 물 자체의 대상 자체의 내재적인 법칙이다. 그래서 율곡 선생의 과거 시험 답안 천도책이라는 게 있는데 천도라는 게 하늘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도에 대응되는 게 왕도라는 거죠. 천도가 이러하니까 왕도가 이래야 되고 민도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민이 천이니까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랬죠. 그 민도를 따라가야 돼. 다시 말해 정의당은 민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진중권도로 진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도. 중권도를 막 따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천도책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인간은 천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민심이 점심이니까 우리 인간은 민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게 민주당이고 진중권이 답을 아니까 중권도를 따라가면 돼. 중권도 이게 좋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의당이라는 거예요. 웃긴 거지. 서울시청을 오니 민도 힘이 느껴지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박원순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한 개인에게 이지매를 해서 왕따를 시켜서 해결을 보자는 건 일본인들이 하는 짓이고 한국인들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일본인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 개인을 씹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생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인 전체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왜 서울시장 비서 구단도 아니고 비서 경력 30년도 안 되고 비서 경력 20년도 안 되고 비서 경력 10년도 안 되는 사람이 하고 있냐. 이걸 비서도 전문직인데 왜 전문직으로 비서를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론은 이론론이고 합리주의고 절대주의고 민주주의고 진보주의고 자본주의입니다. 그것을 관통하는 법칙이 뭐냐. 구조론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을 상대할 때 자본 자체의 법칙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외부의 법칙. 일단 우리는 불교 신도니까 뭐 은행에서 이자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논리를 끼워 넣으면 안 되죠. 우리는 뭐 생태주의니까 막 자본주의도 생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개소를 하면 안 되고 자본주의는 자본 자체의 논리를 따라야 되고 진보주의는 그 진보 자체의 논리를 따라가는데 진보 자체의 논리가 뭐냐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교육에 의한 지식 권력이고 하나는 산업 권력이죠. 산업의 파워와 지식의 파워에서 진보가 굴러가는 거지 즉 에너지에서 굴러간다는 거죠. 그게 뭐 다른 거 없어. 민주주의도 국민 자체의 수준 향상에 의해서 발전한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가 진중권이한테 물어보면 된다. 뭐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 이게 아니고 유시민이 잘 안다던데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시민이 이게 민주주의야.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이 변화하면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예요. 국민이 어떻게 변했냐. 대부분 보면 그 국가의 부르주아 집단 중에서도 조금 엘리트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욕망이 펄펄 끓는 파워 있는 젊은이들이 끌고 가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구조론이라는 것은 내부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구조에 따라가는 거지 스마트폰하고 상관없이 뭐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도야. 그래서 천도책이라는 과거 시험 답안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게 민도책이 되어야 되고 그 민도는 인간의 마음인데 정의당이 하는 짓은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반인간적인 접근이다. 인간다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박원순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돌을 던져도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초등학생스러운 반인간적인 행동이고 예수의 가르침이나 공자의 가르침과 맞지 않은 사이코패스의 사고방식이에요. 요만한 뭐든 터집거리 잡아서 말싸움을 이기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백범 김구 선생도 어떻게 보면 백범 김구는 좌빨이다 이래서 막 좌파하고 합작을 했어요. 백범이. 그러니까
좌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백범은 장개석하고 한편이니까 우파다, 극우다, 극우, 백범은 극우야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 다 틀리는 거예요. 백범은 극우일까요, 좌파일까요? 우파들은 백범을 좌파라 그러고 좌파는 백범을 극우라 그러는데, 이런 것은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거예요. 백범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에너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백범은 항상 그 시대의 가장 앞서가는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개석이 힘이 있을 때는 장개석 편한테 붙으려고 한 것도 있고, 장개석은 또 히틀러를 모방했기 때문에 백범도 뭐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부를 보지 말고 백범 인생 전체를 보면 백범은 항상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으려고 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동학이 유행할 때는 백범은 동학을 했고, 기독교가 유행할 때는 백범은 기독교를 믿었고, 좌파들이 유행할 때는 백범이 또 사회주의자하고 합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장개석이 뜰 때는 백범은 또 장개석하고 손잡았는데, 그 시대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줏대 없이 막 휘둘린 건 아니고, 그래도 채통은 지키면서 항상 시대의 첨단에 앞서가는 흐름을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백범 큰 틀에서 진보주의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쁘게 보면 백범은 테러리스트야. 그리고 백범이 테러를 했고, 그래서 그러다가 테러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트집 짜면 한이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트집 잡는 것은 소인배 행동이고, 우리는 큰 흐름을 봐야 된다. 백범 한 개인을 보지 말고 백범 세력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무현을 얘기할 때 노무현이 존중한 것이 뭐냐? 그 노빠들이에요. 노빠 세력 전체를 보고 이야기해야지 노무현 개인을 보고 막 트집자 기자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원순을 이야기할 때도 박원순 개인을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박원순이 추종한 것은 뭔가, 박원순의 사상이 뭔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박원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답이 보이는 거죠. 한 개인의 표피에 매몰되는 것은 어린애다운 행동이다. 좀 진지해져야 돼요. 우리는 이 진중권처럼 사이코패스가 되면 안 되고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50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떠든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 감사하겠고, 미통당은 원래 논의라고 그 외 사람들도 이번 일로 무식하고 정도 없고 딱딱 드러나서 오히려 내부의 적이 흔히 드러났습니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